27주차 3차 시에서는 기후변화의 적용과 대책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와 2차 시를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그에 대한 기후변화의 정의,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은 토지 이용을 변경하죠. 아까 피복을 변화한다고 했죠. 농업 활동을 한다든지 도시화가 되게 되면 서식지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농업한다든지 전기, 발전소, 이런 여러 가지 시멘트, 산업 이렇게 하면 뭐하죠? 화석 연료를 연소하는 거죠. 난방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차량 이런 것들이 다 화석 연료, 대표적으로 토지 이용을 변경하고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거로부터 뭐가 나오죠? CO2라든지 이런 온실가스들이 나오고요. 메탄, 아산화질소, 이산화질소라고 하죠. 그래서 탄소의 어떤 배출계 이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온실가스 효과가 나타나서 지구의 온난화를 이렇게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영향이 미쳐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강우량이 변화가 되고 구름도 변화가 되고 여러 가지 영향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또 이제 여기 어떤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써 아까 환경 난민, 기후 변화 난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가 있다.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종합적인 그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적게 배출하고 또 배출된 것을 흡수량을 늘리는 거, 그러니까 탄소 제로, 탄소 중립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네,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주차째 탄소 중립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화두가 기후변화 그리고 탄소 중립이 지금 전 세계적인 화두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 중립을 하지 않으면 지구가 사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부의 실천 의지 중요하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정책적 목표 세우는 게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좀 더 촘촘하게 탄소 중립에 대한 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 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법이 이제 금년에 만들어졌고요.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꾸준히 이제 더 보강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한 나라만 참여해서는 안 되고 세계 모든 나라가 참여해야 되고, 그에 따른 공조를 해야 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이 이 파리 협약, 그러니까 탄소 중립 협약에 빠져가지고 그때 문제가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됨으로써 다시 미국이 가입해서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자체 발생량을 절감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산업 구조를 바꿔야 돼요. 산업 구조를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는 저에너지로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도 전기자동차나 수소 자동차로 바꾸고,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화석연료 중심, 석탄을 떼는 화석연료, 기름을 떼는 화석연료에서 그런 발전소에서 수소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풍력 이런 그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전환하는 게 바로 이제 탄소 중립 사회라고 할 수가 있고, 앞에서 이제 정확한 예측에 대해서 미세먼지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생태 면적률을 확보하자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공원 같은 걸 많이 만들자는 거죠. 공원 같은 걸 많이 만들자는 거고, 녹지를 많이 만들자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는 계속 파괴만 해왔는데, 우리가 어떤 논이나 밭 같은 걸 택지로 만들면
그것에 비례해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소비 생활에 친환경 소비 생활을 하자는 거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은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 미세먼지도 줄일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도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냉장고도 나중에 소비 생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어떤 집은 냉장고가 6대까지 있는 데도 있어요. 이런 데는 지구를 살리는데 크게 역행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냉장고 1대 내지 2대만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겁니다. 필요 없이 냉장고 굉장히 대형으로 구입한다든지 또 텔레비전도 굉장히 대형으로 구입한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어요. 꼭 그런 것이 필요한 곳에만 그렇게 하지 필요 없는데도 남들 눈을 의식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시민단체만의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전 지구대의 문제고 모두의 문제입니다. 기후위기에 우리는 직면해 있기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일이다라고 이제 이런 2050 온실가스 제로계획, 이게 탄소 중립 계획인데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나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내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바로 내 거다 이 말이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사진이 사라져 버렸네요. 좀 나중에 확보를 하도록 하고요. 가끔 제가 이렇게 커서를 마우스를 잘못 이용을 하다 보면 이게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참았다가 이번 강의는 제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협약을 국제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협력하지 않으면 모두가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UN 환경개발회의, UNCED라고 하는데, 일본의 교토에서 의정서를 채택했어요. 이때는 근데 이제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이 별로 없었어요. 선진국들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해가지고 2005년도에 공식적으로 발의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여기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이 교토 의정서에 의해서는 특별히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키나 마나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2015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신기후 협약이라는 걸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이고 개발도상국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18년도부터 이미 이제 시작이 됐죠. 5년마다 탄소 감축 이행을 검토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2100년도까지 지구의 상승 온도를 산업화 이전, 그러니까 런던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이전으로 상승폭을 줄이자. 섭씨 2도로. 근데 가능하면 훨씬 작게 well below 2도씨에서 1.5도씨로 하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방안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해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목표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다소 늦었는데 그나마 이제 현재 정부 들어와서 탄소 중립을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교토 의정서와 파리 협약의 크게 다른 점은 이런 것들이에요. 목표가 여기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목표예요. 5.2%, 18% 이렇게 줄이자는 게 목표인데 파리 협약은 구체적으로 지구 온도를 1.5도씨 목표 달성하는데 노력을 하자라고 이제 목표를 구체적으로 지구의 온도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범위가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맞춰져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기후변화에 적응, 거기에 필요한 돈, 기술 이전,
거기에 여러 가지 역량을 배양하는 거, 뭐 기술 인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투명성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어떤 굉장히 이제 발전된 거죠. 그 다음에 그 감축 의무 국가가 주로 선진국이었는데 모든 당사국이 해당되고, 목표 설정이 위에서 밑으로 내렸는데 이제 밑에서 시민들이 만들어서 위로 올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실제로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또 토론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해서 정부가 만들었어요. 이런 상향식 방법을 우리나라도 도입한 거죠. 그 다음에 목표를 불이행하면 과거에 교토의정서는 징벌적이었어요. 한번 1.3배의 그 미달성량을 추가로 부여를 했어요. 다음에 그 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목표 설정 기준은 여기는 특별한 기준이 없는데 진전의 원칙 좀 더 낮게 만들어야 해요. 우리나라도 현재 진전의 원칙에 의해서 수립 중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입니다. 여기는 종료 시점을 규정하지 않아서 지속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행위자가 국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다양한 중심, 그러니까 시민단체, 기업, 또 정부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P4G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P4G 행사가 이미 이제 진행됐어요. 2021년 열린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이미 지난 8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 주관 하에 열려서 P4G는 여기 본 바와 같이 G가 4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P는 파트너란 뜻이에요. 협력이란 뜻이고 그린, 그 다음에 글로스, 그 다음에 글로벌, 골, 그러니까 이대 하면 여기 다 써졌잖아. 녹색 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이런 게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덴마크가 주도하에 만들어졌고요.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이렇게 여기에 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 파트너십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나라가 제 2차 회의를 이제 서울에서 열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는 이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다양한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그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2020년부터 2040년까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적응 계획을,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20년이고 이거는 적응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 5년 단위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이라는 걸 만들었고 이게 이제 그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대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달성 경로를 제시하게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기후변화를 대체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생태도시를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자연, 환경이 조화되고 함께 살 수 있는 체제를 갖추자. 그러려면 인공경관인 이런 도시와 주변의 자연 생태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도시 내부에 공원이나 숲 같은 이런 생태 공간을 많이 만들자는 것이죠. 그래서 순환하는 도시, 물이 순환하게 하는데 지금 이제 상무지교 가면 가로수 같은 경우도 그냥 만들어져 있지 않고 밑에다가 화분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이 충분히 거기에 스며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 최소화는 제로 에너지 건물을 만들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 패시브 하우스라고 그러죠. 벽을 단열 효과를 충분히 만들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자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를 직접 만들자는 거죠. 태양광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 거고, 그
그 다음에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 사용하고, 그 다음 걷거나 자전거 길을 확보하는 거 이제 유럽의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자전거 다니는 길, 사람 다니는 길, 차 다니는 길 각각 다뤄 있죠. 만약에 이 자전거가 다니는 길에서 이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 사람이 책임이에요, 여기는. 거꾸로 사람이 다니는 게 자전거가 와서 치였다. 그러면 이건 자전거가 책임이에요. 이렇게 엄격히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숲뿐만 아니라 이렇게 태양광을 해서 재생에너지하고 호수라든지 공원들을 충분히 만든다든지 공기댐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보존되는 곳이 바로 생태도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하우스, 패시브 하우스죠. 그러니까 단열 효과를 높이고 그 다음에 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고 지금 공공기관은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의무화했고요. 앞으로 이제 3, 4년 후에는 민간 건물 빌딩도 또 의무화가 된다고 이미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물 지을 때는 단열 효과를 확실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태양광이라든지 또는 지열이라든지 또는 그 강물을 끌어들여서 냉난방을 하는 수열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는 태양광의 도시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건물들이 지붕이 다 태양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높은 환경의식 때문에 태양광 발전을 활용한 도시로 변화되게 됐고 또 이 지역의 그 정부에서는 시간제 전기 요금제 그러니까 뭐 심야에 사용하면 남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수요가 많은 시기에 사용을 하면은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것 자전거 중심의 교통체계 쓰레기 재활용 공원 같은 녹지 확보 도로 포장의 최소화 무공해 첨단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생태도시죠. 생태도시. 그 다음 브라질의 꾸리티바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편리하게 만든 거죠.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 서울에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굴절버스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런 플랫폼들 만들어서 우리가 버스 탈 때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버스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녹음 치고 이렇게 버스에 계단이 있는데 그것을 계단을 올라가지 않도록 이런 지하철처럼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겠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뉴워터라고 해가지고 하수 그러니까 여기 정수장인데요. 정수장 바로 옆에 하수 처리장이 있어요. 하수 처리장에 나온 물을 정수장에서 받아서 이런 멤브레인 여과 대형 정수기죠. 이런 걸 통과하면은 수돗물이 만들어져요. 이 물을 이제 수돗물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싱가포르는 물 잠금력이 적어요. 되게 말레이시아에서 그 원수를 수입해다가 수돗물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바다인데 여기가 바다인데 강물하고 이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하구원을 막고요. 빗물이 오게 되면 전량을 이렇게 가두어서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용수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가 앞으로 2030년에 40년이 되면 물로부터 독립을 하겠다. 이걸 이제 선언을 한 상태예요. 말레이시아로부터 물을 가져오지 않겠다. 그러려면 모든 빗물을 사용하게 하고 하수물을 다시 재생해서 사용하고 이런 계획들이 세워져 있고 실제 시행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라고 있어요. 이 미국의 LA 근처가 있는 작은 그런 도시인데요. 미국의 이 서부는 비가 잘 안 오잖아요. LA 같은 경우는 한 700km 떨어진 콜로라도 강에서 물을 길러와 사막이기 때문에 1년 내에 비가 오는 그 횟수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여기도 하수도물을 수돗물로 만들었는데 여기도 역시 멤브레인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싱가포르처럼 직접 하수도물을 만들지 않고 이것을 하천 상류로 보내요. 그래서 이게 지하로 흘러보내면 지하에서 이제 지하수를 뽑는 거죠. 결국 하수도물이지만 그래서 이런 멤브레인 막녀관을 통해서 이렇게 깨끗한 수돗물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 오렌지 카운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도시를 이제 물순환이 잘 되도록 저영향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를 만들 때 이런 인공 습지를 만든다든지, 그다음 식생 체류죠. 그러니까 그 풀 같은 걸 심어서 이쪽에 그 물이 고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이제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것이고, 수목 여과 시설은 아까 제가 상무지구 말했는데 이 가로수에 여기에 이제 여기는 가로수는 심어져 있지만 여기에 자갈 같은 게 있고 밑에는 모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흙이 있어서 물이 이렇게 스며들어가도록 땅속 스며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 다음 빗물 저금통 같은 경우는 빗물을 모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침투 저류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만들어진 아파트라든지 보도블록 가면은 이게 투수성 포장 이런 게 돼 있어요. 또 투수성 블럭이 돼 있죠. 그래서 웬만한 비가 와도 신발로 물이 튀지 않죠. 이것은 그대로 물이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아스팔트 길을 가면 물이 튀어서 신발에 그 젖게 되고 바지도 젖게 되고 그러죠. 그다음 옥상 녹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이 순환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불투수 면적, 그러니까 아스팔트나 시멘트를 줄이고 물 순환과 생태 면적을 확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저영향 개발 기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도시를 지을 때 이 저영향 기법들을 다 도입하는 것이죠.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은 그 인도라든지 이런 게 그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그 투수 블럭으로 되어 있어요. 물이 스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는 그 아파트 마당에 뭐가 없죠. 다 정원이잖아요. 근데 그 아래는 다 그 지하에 주차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옥상 녹화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다 생태 면적률을 확대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은 이런 효과가 있다 이 말이죠. 뭐 비정 오염물, 그러니까 산이나 들에서 나온 오염물 같은 게 저감이 되고, 하천은 빗물이 우리나라 하천의 문제가 비가 오면 어때요? 왕창 하천으로 가서 홍수가 나고 한 2, 3일 지나면 물이 완전히 빠져버려서 비가 안 오게 되면 하천이 말라버리죠. 이런 것이 문제인데, 이런 이제 저영향 기법을 이용하면 1년 365일 물이 흐르는 하천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물이 흐르면 동식물, 서식지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고, 가뭄과 홍수를 방지할 수 있는 거고, 도시 열섬 완화시킬 수 있고, 뭐 이런 지하수 공간을 방지할 수 있고, 이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바람길 만드는 거, 바람길은 앞에서도 이제 미세먼지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도시에 공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길도 만들고, 넓은 광장도 만들고, 이래야 이 주변의 산에서 바람이 이렇게 스며 들어와서 광장으로 들어와서 이게 건물 사이사이, 도로 사이사이로 바람이 흐를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바람길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려면 그 여러 가지 도시 계획이 바꿔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바람이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건물과 건물 사이를 비워서 숲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바람이 이런 오픈 공간에서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 수 있을 거예요. 도시 외부에 차고 신선한 공기를 도시로 빨아들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바람이 들어올 수 이렇게 하려면 건물의 이런 어떤 방향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일해야 되는 것이죠. 도시 설계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기온 역정에 대해서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게 이제 기후죠. 그 기온이 불안정하는 거죠. 이게 불안정. 근데 기온 역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것이 올라가 버린 거죠.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는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장에서 나오는 이런 배출가스들이 그대로 여기 안에 멈춰 있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 올라가죠. 온도 올라가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특히 겨울철에 많이 그래요. 이렇게 겨울철에.
그래서 스모그라든지 미세먼지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온 역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기가 불안정해야 바람이 불어서 확산이 많이 되는 거예요. 위로 쭉 올라가서 확산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바람직한 공기 현상인데 뭐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도시의 열섬이라든지 또는 뭐 아까 바람길을 차단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슈투트가르트가 이게 바람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도시를 설계를 이렇게 했잖아요. 산에 있는 공기들이 쭉 들어올 수 있도록 여기에는 건물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물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광장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시간당 1억 9천 세제곱미터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계획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슈투트가르트 바람길 조성하기 위한 지침이 이거에서 여러분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겠지만은 녹지를 많이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데는 개축 외에 신축 건물을 지을 수 없게 한다든지 건물의 높이를 5층 이하로 규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바람길들 큰 길과 작은 공원은 100m 폭을 확보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공기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이런 지침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홍콩 같은 경우는 아예 바람길을 홍콩이 이제 그 2003년도에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그러니까 감기라든지 뭐 이런 지금 뭐 호흡기 질환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게 이제 도시의 전체 대기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집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팀 클린이라는 어떤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대기 통풍 평가 방법론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런 안을 내는 거예요. 도시를 만들 때 오픈 페이스, 그러니까 이런 광장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방안. 우리나라도 세종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강하고 이렇게 쭉 도시계획이 잘 된 바람길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도시가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도시가 가로방향을 지어놓으면 공기가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건물 높이도 높낮이를 이렇게 구배를 둠으로 해서 바람이 충분히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도시 계획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린 인프라라는 게 그 미세먼지라든지 기후변화의 효과가 있기 위해서 바람길이라든지 또는 이런 여기 이제 벽면 녹화죠. 벽면 녹화를 한다든지 수목들이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하다는 거죠. 독일의 벽면 녹화 장치 시티트리 같은 경우를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 인프라의 미세먼지 저감 개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벽같이 만들어 놓고 여기에 필터를 만들고 여기에 나무 실제로 이제 이런 녹화를 한 건물이 우리나라에도 꽤 있죠. 이렇게 하면은 오염된 공기가 이렇게 깨끗해진다. 이게 이제 근데 면적이 넓어야지 조금 만들어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론적으로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렇게 도심에서 벤치라든지 주민들이 앉아서 쉬는 공간에 이런 걸 만들면 좋겠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볼 수 있는 나주 혁신도시의 호수공원에 가면 이게 샘플로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바람길을 이어서 이렇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길 도입을 이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환경계획에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도시계획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여기 이제 서울의 바람길 정보에 대한 어떤 기본 정보인데, 여기도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습과 바람길 도시온도를 낮추자고 제가 2016년도에 칼럼을 썼던 내용들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7주차 전체적으로 기후변화 사례와 기후변화 의미, 기후와 기후변화 의미, 지구온난화, 그로 인한 영향과 원인, 대응 저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례로 생태 도시와 바람길에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7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차씩 강의하다가 제 모습이 사라졌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강의 시간에 이거 복원하려면 좀 시간이 걸려서 마우스를 제가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제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고 8주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